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집값 6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올여름 전기세 20만 원이 없어 불을 끄고 지냈습니다. 냉장고엔 김치통 하나, 저녁은 전기밥솥 대신 가스버너로 냄비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집은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두 분의 한숨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한 달 생활비 150만 원도 감당 못하는 현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아프면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남 얘기 같으십니까? 이거 내 얘기잖아 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6.25 전쟁 직후 폐허와 가난의 그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세대. 학교 급식 한 끼에도 감사하며 연필 한 자루를 형제와 나눠 쓰고 배고픔을 참고 공부하던 세대. 청년이 되어서는 고속도로를 닦고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중동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어온 세대. 바로 그 헌신과 땀으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1970년 1000달러도 안 되던 국민소득이 1995년에는 1만 달러, 2007년에는 2만 달러,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독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단 세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여러분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70세 이후에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집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어요. 집값이 계속 올랐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고 의료비도 지금처럼 많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집값 상승률은 둔화되었고 자식들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벅차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집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다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생겨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6.25 전쟁 직후 가난과 폐허의 그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신 분들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서신 바로 그 세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 70세 이후 진짜 얼마나 들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먼저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가계 지출이 50대 4,038만 원, 60대 2,987만 원, 70대 1,762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70대가 약 147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147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이 통계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김모 씨, 73세시죠.
서울 외곽에 3억 원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계세요. 국민연금 월 75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받아서 총 109만 원의 연금 수입이 있어요. 아, 그럼 괜찮네요. 109만 원이면 147만 원보다 적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살만하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 지출 내역을 보시죠. 기본 생활비부터 볼게요. 관리비가 22만 원이에요. 아파트 관리비 18만 원에 인터넷, 전화료 4만 원. 식비는 45만 원인데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집에서 해 드세요. 그런데도 45만 원이 들어가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교통비는 8만 원. 경로우대 할인 받는데 8만 원이나 들어? 맞아요. 할인 받아도 이 정도예요. 생활용품비 12만 원. 세제, 화장지, 옷 이런 거 사면 금방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게 나와요. 의료비예요. 정기병원비가 35만 원. 당뇨, 고혈압 약값 포함해서요. 치과 치료비 20만 원. 임플란트 분할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갑작스러운 검사 비용으로 15만 원을 따로 잡아뒀어요. 의료비만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손자 용돈, 취미 활동비로 20만 원. 총 177만 원이 나가요. 들어오는 건 109만 원인데 나가는 건 177만 원. 매달 68만 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적금을 조금씩 깨고 있어요. 그것도 바닥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의료비 폭탄이죠.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487만 원이에요. 월 평균 약 4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평균이에요.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모 씨, 71세,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1년간 총 1,200만 원.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만 480만 원이었어요. 집은 4억짜리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결국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의료비를 댔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들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요양비예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은 들어간다더라고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집을 팔아야 하나 싶어요. 이건 박모 씨 75세 말씀이에요. 치매 초기로 주야간 보호센터를 월 65만 원 내고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됐어요.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한 달 이용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54만 원 정도예요. 그럼 괜찮네? 아니에요. 여기에 식재료비 38만 원, 간식비 6만 원, 상급병실 이용하면 추가로 75만 원. 결국 월 17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들 보시니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놀라셨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두 번째, 2025년 달라진 좋은 소식들. 자, 그나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이 올랐어요.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정도 오른 거죠. 에이, 7,700원 가지고 뭐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르긴 오른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기준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2025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이에요. 작년보다 15만 원, 무려 7%나 올랐어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에요. 2026년에는 생계급여 받는 노인분들한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줄 계획이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4만 원을 깎았거든요. 결국 받는 돈은 똑같았던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기초연금을 왜 줘? 진짜 억울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요.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고 생계급여는 그대로 둔대요. 실질적으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2025년 국민연금도 2.3% 올랐어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이 월 57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원 합하면 91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10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으면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을 수 있고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진짜 필요한 돈 계산해 보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70세 이후에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죠. 서울의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70세 남성 김 씨를 모델로 해볼게요. 먼저 꼭 필요한 생활비부터요. 식비가 35만 원이에요. 35만 원이나? 네, 쌀, 반찬 재료만 20만 원. 한 달에 두세 번 소박한 식당에서 외식하면 10만 원, 간식이나 음료수 5만 원. 이렇게 35만 원이 나와요. 주거비는 30만 원, 관리비 18만 원의 난방비 포함이고 전기료 5만 원은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전기 난방비예요. 핸드폰, 인터넷비 4만 원, 상하수도료 3만 원, 교통비 12만 원. 경로우대 할인받는데 12만 원이나? 네, 지하철, 버스는 할인받아도 8만 원, 병원 갈 때 택시비 4만 원 정도 들어가요. 생활용품비 15만 원, 세제, 화장지, 세면용품 5만 원, 옷 계절별 평균 5만 원, 기타 생활용품 5만 원. 여기까지 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의료비죠. 정기병원비 30만 원, 당뇨약 8만 원, 고혈압약 5만 원, 관절염 치료 7만 원, 정기검진 10만 원, 치과 치료비 15만 원, 임플란트 분할 납부 10만 원에 스케일링 5만 원, 그리고 예비 의료비 25만 원. 갑자기 아프거나 검사할 때 쓸 돈이죠. 의료비만 70만 원이에요. 기타 비용으로 경조사비 10만 원, 손자 용돈 5만 원, 취미 활동비 5만 원에서 20만 원. 총 182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받아서 좀 깎임 해서 95만 원. 87만 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부부는 얼마나 들어요? 부산의 3억 원대 아파트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식비 55만 원, 2인분이니까 관리비 포함 주거비 40만 원, 교통비 18만 원, 생활용품비 22만 원. 기본 생활비가 135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남편 40만 원, 아내 35만 원, 예비 의료비 10만 원에서 총 85만 원이에요. 용돈, 경조사비 30만 원, 손자 용돈 15만 원.
총 26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입은 어떨까요?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남편 기초연금 25만 원, 아내 기초연금 34만 원. 합쳐서 164만 원입니다. 결국 매달 101만 원이 모자라죠.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212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헉,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렇다면 지방은 조금 나을까요? 통계상으로는 서울에서 사는 70대 부부가 월 260만 원 이상이 필요한 반면 대전은 약 148만 원, 전주는 약 142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평균적으로 서울보다는 조금 덜 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시설도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들 보시니 어떠세요? 막막하시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어디서 살까? 현명한 선택하기. 자, 이제 어디서 사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죠. 도심에 살면 뭐가 좋을까요? 병원 접근성이 최고죠. 대형 병원까지 30분 이내,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도서관, 복지관, 공원도 많고 뭐든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라면 관리비만 해도 기본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차비, 각종 시설 이용료까지 따로 들죠. 게다가 도심 특유의 소음, 복잡한 교통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외는 어떨까요? 도심보다 집값과 생활비가 30에서 40% 저렴합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생활하기 편안하죠. 넓은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여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형마트, 문화시설이 멀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어 위험할 수 있고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면 집이 고립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그거 비싸지 않나요? 종류에 따라 달라요. 공공 실버타운, 그러니까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증금 250만 원에서 1100만 원,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경기 시흥시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래요. 식사비 30만 원 추가하면 총 4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간호사도 상주하고 응급콜 시스템도 있고. 그럼 좋네요. 근데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요? 65세 이상 무주택자에 월 소득 324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공실이 많다는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민간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 평창동의 KB골드 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는 최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생활비가 2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수도권 실버타운 평균 보증금이 3억에서 5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셈이죠. 게다가 위치도 좋아서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차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고급형은 어떨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더클래식 500은 보증금만 10억 원, 1인 기준 월 생활비가 57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 고급형인 삼성 노블카운티는 부부 입주 시 월 814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우와, 완전 부자들 전용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초고가형은 일부 자산가들만 입주할 수 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실속형은 어떨까요? 기사에 따르면 경남 의령의 일붕실버랜드는 월 110만 원 정도, 대전의 사이언스 빌리지는 월 130만 원대라고 합니다. 초호화 시설은 아니지만 비용 대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꾸준히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일산이 좋아요.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이 있고 지하철 3호선, 바로 수도권에서 노후를 보내기 좋은 곳을 꼽자면 일산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인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철 3호선으로 서울 도심까지 바로 연결되고 호수공원 같은 대형 공원도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합니다.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 평촌도 많이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있고 지하철 4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평촌 학원가, 대형 쇼핑몰, 문화시설이 밀집해 생활 편의성이 높지만 그만큼 물가와 집값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생활비는 월 160만 원 전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와 연제구가 대표적입니다. 수영구는 광안리, 해운대 해변과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대형 병원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부산 내에서도 집값과 생활비가 높은 편입니다.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현실적입니다. 반면 연제구는 부산시청, 교통요지이면서도 수영구 해운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노후 생활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가 대표적입니다.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있고 지하철 1호선과 버스망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주거비가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생활비도 월 130만 원 안팎으로 비교적 경제적입니다. 주거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눠볼까요? 먼저 자가입니다. 6억 아파트에 산다고 해봅시다. 관리비만 해도 월 2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재산세를 1년치로 나누면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여기에 집이 오래되면 수리비 적립으로 최소 15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결국 6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약 50만 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셈이죠. 3억 아파트라면 조금 줄어듭니다. 관리비 18만 원, 재산세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수리비 10만 원을 합쳐 한 달에 약 33만 원이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집은 내 거니까 돈 안 든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된 거죠.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보증금 3억 전세라면 관리비 18만 원에 전세금 이자 비용 약 7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대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관리비 18만 원에 이자 12만 원이 붙어 월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전세는 보증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가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이 나갑니다.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싸고 부담이 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분 임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3룸이라면 방 하나를 내놓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입을 만들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투룸 빌라에 사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택연금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연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주택연금의 부분 임대까지 하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95만 원, 부분 임대 45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90만 원을 합치면 총 230만 원 안팎. 부부가구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5번째, 건강이 진짜 돈이다. 여러분, 정양용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치병보다는 방병이 낫다고 하셨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게 낫다는 뜻이죠. 70세 이후에는 이 말이 정말 금과 옥조예요. 계산해 볼까요? 정기검진에 연간 30만 원을 투자해 보세요. 종합검진 20만 원, 치과검진 10만 원. 그런데 만약 조기 발견 못하면 당뇨 합병증 치료에 연 300만 원, 고혈압 뇌졸중 치료에 1000만 원, 암 치료에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모 씨 68세는 매년 30만 원씩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어요. 작년에 위암 초기를 발견했는데 내시경 수술만으로 완치됐어요. 본인 부담금 60만 원으로 끝난 거죠.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3기로 진행돼서 개복수술, 항암치료, 치료비만 1,500만 원의 완치율도 50%로 떨어졌을 거예요. 30만 원 투자로 1,500만 원을 절약한 셈이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일반 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70세에 무료, 치매선별검사 연 1회 무료예요. 암검진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두 무료거든요. 어디서 받아요?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건강보험 혜택도 많이 늘었어요.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 30%로 36만 원이면 돼요. 틀니도 본인 부담 30%로 완전 틀니 60만 원. 백내장 수술은 본인 부담 5%로 10만 원. 우와, 이렇게 저렴해졌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비싼 치과, 안과 가는 분들이 많아요. 만성질환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당뇨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족부절단 수술비 500만 원, 망막병증 치료비 연 200만 원, 투석비 월 100만 원이 평생 들어가요.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 측정기, 시험지 월 5만 원, 약값 월 8만 원, 정기검진 월 5만 원에서 총 18만 원이면 돼요. 연간 216만 원대 투석비 연 1200만 원. 어느 쪽이 나을까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뇌졸중 한 번 오면 치료비 500만 원에 재활치료비 월 50만 원이 평생 들어가요. 제대로 관리하면 혈압약, 정기검진 합쳐서 월 8만 원이면 되고요. 그럼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죠. 김모 씨 74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부터 매일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9년간 운동비로 540만 원 들었는데 의료비는 1,350만 원을 절약했어요. 순이익 810만 원. 걷기만 해도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규칙적 운동하면 의료비가 30% 절감돼요. 70세 기준 연간 의료비 487만 원이 34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연간 147만 원 절약. 운동 안 하면 근감소증으로 낙상 위험 5배, 치매 위험 2배 증가해요. 그럼 헬스장 다녀야 하나요? 아니에요. 걷기가 최고예요. 운동화만 있으면 되거든요. 돈 한 푼 안 들고 효과는 최고. 6번째, 사람이 진짜 보약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어요? 70세 이상 독거노인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가구의 3배래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위험이 2.5배, 평균 의료비가 1.8배 높다고 해요. 외로우면 정말 병이 되는구나. 맞아요. 외로움도 병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모 씨 73세, 독거세요. 코로나19로 2년간 집에만 계셨어요. 그 결과 우울증 발병에서 정신과 치료 시작, 식욕 부진으로 영양실조, 기억력 저하로 치매 초기 진단. 2년간 추가 의료비 480만 원이 들었어요. 반대로 이모 씨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셨어요. 건강 상태 양호해서 의료비를 연 100만 원 절약하셨고요. 사람과의 만남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해요. 피해야 할 사람들 있어요. 첫째,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로 유혹해서 노후자금 5천만 원 날린 분도 있어요. 대응법, 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즉석 결정 절대 금지. 둘째,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 이런 허위 광고로 월 50만 원씩 건강식품 사다가 간 망가뜨린 분도 계세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셋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불만, 질병 자랑만 하는 분들, 우울증 전염돼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동년배 친구들, 함께 운동하고, 취미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울증 위험이 50% 감소해요.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 응급 상황 때 도움 요청할 수 있고, 일상적인 안부 확인하고, 생활 정보도 공유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만드세요. 단골 의사, 약사, 은행 직원, 법무사,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도움 많이 돼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통계를 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61.8%가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해요. 자녀 지원은 25.7%에 불과하고요. 30대에서 40대 자녀들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내 집 마련 대출 월 200만 원, 아이 교육비 월 100만 원, 기본 생활비 월 300만 원, 총 600만 원 나가는데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여유 자금이 마이너스 100만 원인 거죠. 그럼 자식들한테 기대면 안 되겠네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정서적 연결은 강화하세요.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하고, 손자녀와 시간 늘리고, 가족 모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평상시에는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자녀가 바쁠 때 손자녀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경험과 지혜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새로운 관계 만들기도 중요해요. 노인복지관 200% 활용하세요. 건강체조 주 3회 무료, 서예교실 주 2회, 재료비 월 1만 원, 합창단 주 1회 무료, 바둑동호회 매일 무료. 복지관이 이렇게 좋구나. 정기적으로 외출하니까 우울증 예방되고, 새 친구 사귀고, 의료비도 연 50만 원 절약돼요. 종교 활동도 좋아요. 교회 경로대학, 절 템플스테이, 성당 노인대학. 삶의 의미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고, 공동체 소속감 가질 수 있어요. 7번째, 돈 관리와 추가 수입의 기술. 자, 이제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집을 활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부터 보죠.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2025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삼으면 65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48만 원, 70세에는 약 89만 원, 75세에는 약 111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2배인 6억 원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65세에 가입하면 약 96만 원, 70세에는 약 178만 원, 75세에는 약 22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네요? 네, 맞아요. 나중에 가입하시면 더 많이 받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안정적인 월 수입이 생기는 구조, 상속인이 집을 상속받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지출 줄이는 기술도 알려드릴게요.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이건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약을
똑같은 성분으로 복제한 약이에요. 효과와 안전성은 같지만 가격은 20에서 50%나 저렴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보실 때 제네릭으로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셔도 매달 약값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급수에 맞게 이용하세요. 상급 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 종합병원보다 의원. 같은 치료라면 의원이 제일 저렴해요. 의료진 쇼핑은 금지.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 다니면 중복 검사비만 나와요. 단골 의사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세요. 식비는 어떻게 줄일까요? 제철 식재료 활용하세요. 제철 과일, 채소는 50% 저렴해요. 대량 구매해서 김장, 장아찌 같은 전통 보존법 활용하시고,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이 20에서 30% 저렴해요.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할인 행사 이용하시고, 시장 마감 시간에 가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외식 대신 집밥하면 외식비 월 30만 원을 집밥으로 바꾸면 월 50만 원으로 훨씬 풍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영양가도 더 좋고 나트륨, 당분 조절도 되고요. 교통비는 경로우대 카드 200% 활용하세요. 지하철, 버스 평일 9시 이후, 주말 종일 무료예요. 한두 정거장은 걸어서 이동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돼요. 지역 무료 교통 서비스도 찾아보세요. 마을버스 무료 지역, 구청 셔틀버스, 병원 무료 셔틀버스, 추가 수입 만들기도 생각해보세요. 60대 이상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요. 아파트 경비 월 180만 원, 놀이공원 안내 월 150만 원, 학교 급식 도우미 월 120만 원, 택배 분류 작업 월 100만 원. 체력이 걱정되는데 재능 기부형 수입 활동은 어때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과외는 시간당 2만 원, 성인 대상 한자나 영어 지도는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월 40시간만 해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입이 생기죠. 또 요리나 공예 같은 전통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좋아요.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면 시간당 2, 3만 원 정도, 개인 클래스를 열면 회당 5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나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큰 체력 부담 없이 보람과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은 약 76만 원입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정부가 매달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50만 원인 경우 26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가 함께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대부분의 진료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급여는 가구 형태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만 원 안팎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경감, 전기통신요금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월 만원에서 2만 원, 통신요금은 월 만원 정도 감면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조건에 따라 연간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한 달 30만 원 수준, 시장형이나 전문형은 월 6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체력이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요. 이런 혜택이 많은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8번째, 위기상황 대처법.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비 폭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응급 상황 발생 시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응급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가 50% 감면됩니다. 이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없으면 나중에 감면 신청이 번거로워져요. 2단계, 치료비 상담.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치료 방법별 예상 비용을 물어보세요. 어떤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기도 합니다. 몰라서 비싼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에게 꼭 확인하세요. 3단계,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상급 병실 대신 일반 병실을 이용하면 하루 입원비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가의 검사나 치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 처방도 제네릭 의약품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오리지널 약과 효과는 같지만 가격은 30에서 50% 더 저렴합니다. 4단계, 간병 문제 해결하기. 예전처럼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가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에서 간병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5단계, 의료비 분할 납부. 치료비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병원 원무과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세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이럴 땐 정부의 고액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긴급 지원,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올 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으로 지원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도 중요해요. 절대 규칙 4가지. 전화로 개인정보 절대 말하지 않기. 전화로 돈 이체 절대 하지 않기. 급하다는 말에 속지 않기. 가족과 먼저 상의하기. 실제 사례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사고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알겠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직접 와서 말하자. 라고 하고 전화 끊으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전화 끊으세요. 투자 사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 이런 특징이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시간을 못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유명인이 추천했다. 사진, 영상도 조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투자하세요. 둘째,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위험 자산은 전 재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하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치매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을 자꾸 잊는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음식 기억 못함. 익숙한 길에서 자꾸 헤맨다. 계산 실수를 자주 한다. 성격이 변한다.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짐.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무료 검사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 요양시설, 방문간호 지원 가능, 금융거래 제한 설정,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가족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 상황에 대비. 치매뿐 아니라 다른 중증 질환에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진술서 작성,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의사 표시,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자산 현황 기록, 비밀번호 통장 보관 장소 정리, 비상연락처 리스트 만들기, 그리고 가족들과 미리 대화해야 합니다. 누가 치료 방침을 결정할지 의사 결정권자, 의료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간병은 어떻게 나눌지, 재산은 누가 관리할지. 9번째, 마음의 평안이 진짜 부우.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뱅이다. 진짜 맞는 말씀이죠? 물질적 부는 집, 현금, 주식 같은 걸로 숫자로 측정할 수 있고 남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정신적 부는 건강, 가족, 친구로 감정으로 느끼는 거고 개인마다 다르며 평화의 원천이에요. 마음의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 습관부터 만드세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맛있는 식사한 것, 가족, 친구와 대화한 것. 일기에 기록해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 쓰는 분들이 의료비 20% 적고 우울증 발병률 40% 감소, 수면의 질 30% 향상된다고 해요. 정말요? 감사일기만 써도? 네, 비교도 중단하세요. 남의 집, 남의 자식과 비교 금지. 과거의 나와 비교하시고 내 인생의 고유성을 인정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거 후회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작은 행복도 찾아보세요. 비용 영혼의 행복들이 많아요. 아침 산책하며 보는 일출, 동네 고양이한테 밥 주기, 화분에 물 주며, 식물 키우기, 라디오 들으며 차 마시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정말 돈 안 들고도 행복할 수 있네요. 절약도 게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달 전기세 10만 원 이하 도전. 집에서 해먹은 식사 횟수 세기. 걸어서 이동한 거리 기록하기. 절약한 돈으로 의미 있는 일 해보세요. 손자 용돈 주기, 어려운 이웃 돕기, 자선단체 기부하기. 70세 이후의 성공.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젊을 때의 성공은 달랐습니다. 20, 30대에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었고 40, 50대에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60대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성공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밥 한 숟갈을 들 수 있는 것, 기본적인 판단력과 기억을 지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넬 수 있는 것, 큰 빚 없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지갑 속에 약간의 여유가 남아 있으며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 진짜 성공 아닐까요?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 평안이 쌓여 당신의 인생 이막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직 그런 얘기는 이르지 않나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도 편하고 가족들도 덜 힘들어해요. 유언장 작성해 두셨어요?
유언장이라니 뭔가 무섭네요.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으로 자필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하고 공증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며 비밀 유언은 내용을 비밀로 하고 공증인이 봉인하는 거예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유언장에 뭘 쓸까요? 재산 분배 방법부터요. 큰아들한테는 집을, 둘째한테는 예금을. 이런 식으로요. 장래 희망사항도 써두세요. 화장으로 해달라, 조용하게 치러달라 같은 거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중요해요. 평생 고생 많았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나중에 가족들이 읽으면서 큰 위로받을 거예요. 기부 희망사항도 좋고요. 어려운 이웃 위해 100만 원 기부해달라, 이런 것도 의미 있죠. 상속세도 미리 알아두세요. 상속세 많이 나올까요? 기본 공제가 2억 원이에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자녀 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 연로자 공제는 만 65세 이상 5천만 원. 생각보다 공제가 많죠? 생전 증여도 활용해 보세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고 10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해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줘야겠네요. 맞아요. 웰다잉 준비도 해두세요. 웰다잉이 뭐예요? 품위 있게, 고통 없이, 가족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잘 떠나는 거예요.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현해 두세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장례 방식도 결정해 두시고, 매장할 건지, 화장할 건지,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도 미리 해두세요. 그동안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말. 건강할 때 해두는 게 좋아요. 사전의료 의향서는 뭐예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 호스피스 치료 희망 여부, 장기기증 의사 같은 걸 써두는 서류예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양식받아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가족과 논의하세요.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젊은 세대에게 경험과 지혜도 전수하시고 기록도 남겨보세요. 무슨 기록이요? 인생 회고록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손자들이 나중에 읽으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가족사 정리하고 옛날 사진 정리하면서 뒷면에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써두시고 준비할 게 참 많네요. 하지만 이런 준비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도 들고 가족들도 감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기신 발자취, 키우신 자녀들, 일으켜 세우신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유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미 아주 중요한 걸 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70세 이후에 정말 필요한 돈. 단독 가구 182만 원, 부부 가구 265만 원. 처음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 놀라셨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집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곁에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당장 병원비 100만 원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150만 원이 있고 아플 때 함께 병원에 가줄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로 이끌어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주역들이시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당당한 세대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 못하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첫 번째 인생에서는 나라를 일으키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계부 한 권 사서 한 달만 써보세요. 어디에 이렇게 돈이 나가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고, 치매선별 검사도 무료니까 보건소에 가서 받아보시고, 노인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건강체조도 하고, 새 친구도 사귀고, 바둑도 두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혹시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들은 얘기 나눠주세요. 기초연금 올랐대,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대, 이런 지원 제도가 있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준비된 노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감사하시고, 오늘은 뭘 해볼까? 의미를 찾으시고, 누구한테 안부나 물어볼까? 관계를 챙기세요. 감사일기도 써보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맛있는 밥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안부 물어봤다. 이런 것만 써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번영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대학 가고, 손자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이 나라 일으켜 세웠다는 자긍심 가지고 품위 있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